그때 당시에 아만존 같은 기업은 뭘까? 이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적 장세가 혹시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그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리딩하는 기업을 사서 이 기업은 그냥 10년 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문사 전문님으로서 이런 말씀 하시기가 괜찮을까 모르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의 지금 포트폴리오인데요. 공개해 주시면? 저는 보통은 이제 종목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워런 버핏은 애플을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애플이 좋다라고 엄청 얘기하고 예전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많이 들고 있을 때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먹으면서 이 기업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 그냥 공개적으로 저는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 틀리면 어떡하지? 그죠? 틀렸을 때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뭐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지금보다 사실 보면 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이 망하는 분위기였고 미국에서도 대공황이 시작됐다 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미국인데 미국이 금융기관이 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무서운 와중에서도 2009년도에 2007년 6월 달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잖아요. 30만 원대 전후의 피처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프리미엄급 제품부터 시작을 됩니다. 예, 싼 걸 만들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프리미엄급,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한 70만 원,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지금 이제 폴더블 2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때 2007년 6월 달에 스마트폰 나오고 그 아이폰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그러고 나서 2009년 10년도에 막 170%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성장, 탑라인 성장, 매출 성장에 맞춰서 주가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지금은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일까? 그 중에 하나를 저희는 이제 이번에 테슬라로 봤던 거고요. 강남이든 서울에서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그죠? 보이죠? 테슬라 자주 보이죠? 네,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현대차 중에서도 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란색 간판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가가 엄청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좋은 종목을 이제 추천해달라, 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그 방법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그냥 드리기보다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중요하죠. 물고기를 잡았는지, 예,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할 때 보면 SK텔레콤이 300배가 났을 때 우리 존리 대표님의 SK텔레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90년도 초에.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겨우 차에 카폰 어마어마한 뭐 벽돌. 예,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하던 시절. 시티폰, 예. 삐삐. 그렇죠.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100명 중에 5명이 쓰기 시작하고 10명이 쓰기 시작하고 했을 때 그때 한 5명이 시작할 때 들어가서 거의 10배 이상 나거든요. 네. 1920년대나 이럴 때는 자동차였잖아요. 포드가 자동차 부분이었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저게 팔리겠어. 난 전기차 안 살 거야. 사실 모든 패러다임에 처음에 핸드폰도 엄청 무거웠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2030년 되면 아예 이제 내연기관 차는 생산하지 마.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게 큰 대세의 패러다임의 변화일까라고 보면 그냥 그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리딩하는 기업을 사서 이 기업은 그냥 10년 들고 가시는 건 맞는 부분이에요. 테슬라. 예. 그래서 그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이 빅7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미리 반영을 해서 비쌀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번에 S&P 500 편입이라는 이슈까지 맞물려서 이미 오버슈팅을 좀 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가지고 1년 동안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 거죠. 1,700불 갔던 게 지금 1,400불까지 왔는데 이게 뭐 1,100불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테슬라 못 사셨던 분들 사시면 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매달 좀 더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아마존 같은 기업은 뭘까? 이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애플, 아마존이 2009년도에 가장 강하게 시세를 냈을 때잖아요. 아마존 같은 기업이 뭘까? 저는 사실 우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유 택시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버. 그 주식이 그만큼 올라갈 건가는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옛날에는 검색만 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네이버가 검색만 하고 있었으면 지금 주가 절대 못 가잖아요. 계속 네이버는 이 새로운 매출을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주가가 빵빵빵 올라가거든요. 최근에는 웹툰까지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 메신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카카오 밑에 자회사가 98개 최근에 좀 더 늘었다고. 카카오 페이지. 페이지부터 뭐 게임부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매출의 확장성이 우버는 있을까? 그런데 저는 아직 우버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테슬라가 12년 적자 나는 가운데 60불에서 200불 갔다가 또 100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3분기, 4분기 연속 이제 흑자가 났잖아요. 딱 1년 전으로 돌아보고 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6배 가까이 나는데 실적이 나는 순간 직전에 이제 우버에 대한 본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2000년 초에 아마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때 아마존은 중고책을 팔았던 책 파는. 지금처럼 아마존 셀즈 에브리띵 할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있는지는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빅7 기업들은 그런 개념으로 I가 인터넷인데 네이버 카카오로 보시면 되잖아요. 빅7에서 2009년 10년도에 7공주에서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 차화정으로 바뀌잖아요. 왜 7공주에서 차화정으로 바뀌었냐면요. 7공주에서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이 탈락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있긴 했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7공주로 시작해서 차화정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갔었어요. 자동차는 2011년까지도 계속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원엔 환율이 그때 1,500원 계속 유지해줬기 때문에 OP 마진이 엄청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년도 내후년 초까지 뭐 3,000포인트 가는 그런 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때는 왜 차화정이었을까? 화학하고 정유가 올라왔잖아요. 화학하고 정유는 왜 올랐을까? 경기가 좋았나? 경기 그닥 안 좋았었어요. 그죠? 왜 QE1뿐만 아니라 2, 3까지 했겠습니까? 13년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QE1, QE2, QE3 했던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왜 화학과 정유 장세가 왔지? 왜 왔냐면요. 그 2009년, 8년도 리만 사태 때 2008년 초에 유가가 147불 갔었거든요. 그 유가가 리만 사태 딱 터지고 40불이 깨집니다. 40불이 깨지면서 화학 케미칼 같은 주식들도 다 박살났었거든요. 2009년, 10년, 11년 초까지 유가가 그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110불로 회복합니다. 유가가 올라오니까 낮은 유가를 갖고 와서 정제 마진을 남겨서 파는 정유사들의 이익이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는 빠졌는데 이제 화학 제품 가격이 같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빠지고 스프레드 마진이 엄청 나다가 유가가 올라오니까 코스트 푸시 현상 때문에 화학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돈 풀린 게 지금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이 코로나 전 고점을 훌러덩 회복하고 있거든요. 금값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철강 가격까지 막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최근에 뭐 구경제 사야 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구경제 쪽에 소위 말하는 그런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세마이 그런 작은 차화정 장세가 혹시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번외 질문인데요. 아까 구리랑 금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금을 해지 수단으로 또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네이키드 그냥 금만 투자한다라고 한다라면 금 투자 괜찮다고 보시나요? 2000년도에 그 페드가 2003년 1월 때까지 금리를 빵빵빵빵빵 낮추거든요. 2001년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금리가 6.5%였어요. 6.5를 1%까지 낮추고 나서 그때도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 유동성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금값이 2011년 방금 그 유가가 폭등했던 그때까지 주구장창 올라가요. 260불에서 98년도에 260불에서 2011년까지 1888불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막 좀 알아봤더니 금을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알아봤더니 이자가 안 나와서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배당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금은 배당이 없고 금은 이자가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금 보유량이 엄청 낮습니다. 금 보유량을 좀 밑에서 많이 좀 늘렸으면 좋았을 뻔 하긴 했는데 금값은 금은 희소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은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금값에도 계속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 금값의 상승은 지난 고점을 이제 벗겼거든요. 어제 이제 1900불 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냈는데 항상 모든 핵심 자산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핵심 자산을 발굴할 수가 있지 하는데 보면 항상 사상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나 기업이나 자산을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금은 저는 금은 내년 말 내후년 초 주가가 3,000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인 금값이 떨어질 거야가 아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금은 계속 반영을 한다고 보고요. 2006년, 7년 그렇게 이제 경기가 좋았던 국면에서도 왜 금값은 계속 올라갔을까? 안전자산인데 왜 올라갔을까 보면 금도 산업에 쓰이는 것이죠. 그냥 귀금속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산업에 많이 쓰이잖아요. 핸드폰에도 금 들어가잖아요. 그런 산업적 수요까지 합쳐지면서 마지막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국면까지 저는 금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대표님,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왜요? 미국이 바이든이 될까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망은 잘 못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서 어디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건 계속 좀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까?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이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또 센 것 같아요. 막 때리는데 끄떡 안 하는 것 같다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올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올해 대선이 실적을 내려고 했던 얘기들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작년에 미중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많이 싸웠었는데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미중 제가 봤을 때 그 바이든이 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지 트럼프하고 시진핑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또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단언컨대 미국과 중국하고 미국
주식하고 중국하고 어디가 나을까요? 저희는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예리하게 예, 질문을 했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죠, 그죠? 그림을 그리고 예상을 해보고 그대로 안 가면 이제 수정을 하는. 그렇죠? 중국에 대한 중국 소비재부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많잖아요. 음모론이 많은데 이제 재밌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큰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시진핑은 10년마다 중국의 지도자가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을 등소평이 이제 거의 유언처럼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걸 잘 지켜왔었어요.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 그리고 2022년 말에 이제 누군가 2인자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개헌을 해버렸잖아요. 푸틴처럼 하고 싶은 거죠. 장기 집권. 네, 장기 집권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시진핑이 엄청난 큰 악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니까 중국이 앞으로 계속 잘 살아야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뭐 지금 현상만 말씀드리면 이 시진핑이 개헌을 해버렸고, 그죠? 그 개헌을 했는데 시진핑이 뭐가 제일 신경 쓰였겠습니까? 천안문 사태 같은 거, 그죠? 근데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우산혁명이 내륙까지 그게 잘못되면 엄청난 그 민주화 열풍이 중국에 있을 수가 있었던 찰나에 희한하게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거죠. 예.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돼요. 예. 그게 생겼고 저는 속으로 시진핑이 엄청 좋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고 거기서 모든 이동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렇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지금 이상하게 다 잡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진핑의 우상화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우리가 옛날에 군부 독재가 딱 생기고 프로야구가 1980년대에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의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그때 우민화 정책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3S. 예, 3S.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우민화 정책 중에 하나로 중국 인민들이 눈으로 즐기기에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고 우리나라의 가수들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GD가 다시 광고에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GD 같은 경우에는요, BTS가 한 500만 팔로워가 있는데요. GD는 1,500만의 팔로워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엔터테이너를 소유한 나라가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지속되더라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내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구매력 기준의 GDP는 이미 미국을 넘었었잖아요. 엄청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에 다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만년 적자국인가라고 보면 엄청난 흑자국이잖아요. 자본이 쌓여 있잖아요. 그 중국이 소비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질문은 이제 너무 길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중국 주식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중국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식이 오르고 투자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불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지금은 주식시장 할 때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 이러니까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 돈을 갖고 막 하고 싶은 분들한테 용기가 될 거예요. 예. 최근에 뭐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십니다. 저희 회사에. 그분들한테 이제
지금 이런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드리냐면 그분들이 보면 거의 다 부동산 부자분들이 많아요. 예, 부동산 부자분들이 그 부자의 촉으로 지금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정말 강남 아파트고 뭐가 정말 강남역에 있는 빌딩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어떤 가려움 때문에 뭐 유사 투자 자문 그런 데다가 예, 해서 뭐 인버스 같은 것도 막 사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피트린치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그 공매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밑으로 가는 거에 배팅하지는 말라는 거죠. 인버스 같은 거. 예. 그래서 인버스든 뭐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 게 패러다임을 리딩하는 그런 핵심 기업 그죠? 예.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 2등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너네들 뭐 이렇게 좀 B급, C급 취급당하다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탑 티어냐, 세컨 티어냐, 서드 티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세컨 티어, 글로벌리 세컨 티어다고 생각을 했는데 탑 티어로 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그걸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주식이 엄청나게 재밌고 주식에 의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부동산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로벌 탑 티어로 올라서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드 보복 있기 전에 화장품이 주도주였잖아요. 그 화장품에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가지고 LG생활은 화장품이 글로벌하게 어디 외국계 랑콤에서 우리 아모레퍼시픽의 뭐 쿠션인가 뭐 이런 거 따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탑티어로 올랐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20년이 아니고 15년 동안 거의 100배 올랐거든요. 태평양이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지로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탑티어로 올랐을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최근에 탑티어로 올라선 게 뭐 있었냐면요. 그 유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10일 날 상장을 할 때 구조였거든요. 시가총액 구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스위스의 론자가 이쪽에 1등이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론자를 제끼고 지금 세계 1등이 됐어요. 그 1등이 되는 그 모멘텀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년 대비 올해 수주가 올해 그 코로나로 난리치는 이 가운데 이 올해 상반기가 작년 대비해서 5배를 수주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내후년, 5년치를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2023년, 23년까지도 계속 고성장입니다. 그 앞단에 있는 그 시장 자체도 고성장이고요. 그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데 탑티어로 올라서는 기업들을 잡으면 엄청나게 이제 그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실 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 밸류에이션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예, 그런 기업들은 내년, 내후년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회사의 3년치에 대한 기대 그 매출이 얼마 되는가 그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삼바나 셀트리온의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팔고 나오시면 되는데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는 그런 기업들을 평생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탑티어로 올라서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런 기업들을 사모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